대구 경북 기자회견 오랜만에 또 뉴페이스가 왔습니다. 오늘 이분은 좀 그냥 닉네임에서부터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강, 중, 약이 있다면 오늘 뭐 그냥 강을 담당하실 것 같아요. 네. 까칠 마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원래 별명이 까칠입니다. 근데 동료 기자들께서 까칠 마녀라고 지어주셨는데요. 보통 아시는 마녀가 아니라 까칠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여자, 까칠 마녀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튜디오가 화사해졌으니까 강을 지금 이제 담당하실 거고, 저희가 그동안은 되게 어두운 색 옷들만 시커먼 네. 남자들만 모여 있었는데 네. 오늘 좀 입담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네. 자연스럽게 강이고, 네. 그럼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중약을 여가 중이지. 네. 왜요? 이거 아주 제가 원래 강인데 따로 마녀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중입니다. 중. 제가 또 이 중용을 추구합니다. 야구를 할 때도 중견수만 보는 네. 자로잰 듯한 중립. 네. 유수민 천연계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감성아재님은 닉네임이 감성아재라 좀 오늘은 좀 약을 담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약하게 나가겠습니다. 제가 약한 거야 또 때로는 이렇게 좀 세게 나가잖아요. 네. 강, 중, 약 이게 쿵짝쿵짝 좀 잘 맞춰서 본격적으로 대구 경북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새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29명. 이제 전국 누적 환자 수는 43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356명이 대구 경북 지역 환자입니다. 한 달 넘게 개학이 연기된 학교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교과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어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자, 뭐 오늘 챕터 1은 코로나19 대구 경북을 바꾸다로 지금 타이틀은 잡았습니다만, 이게 뭐 대구 경북만 바꾼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고, 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고, 외교가 달라지고 있고,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은 왔는데 마음은 아직까지 겨울인 것 같아요. 우리 감성 아재님이 물론 팩트도 짚어주시지만 감성하게 그간의 상황들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로서 시작은 1월 20일입니다. 그때 이제 인천공항에 들어오던 그 중국인 여성이 첫 확진자죠. 그래서 인천공항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 지역에 조금 확진자는 있었지만은 대구에 이제 31번이 탄생을 했죠. 이제 그게 2월 18일. 자, 본격적인 거는 20일 날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제 첫 사망자가 1월 20일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이 대구 경북이 완전히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28일 그날은 무려 대구만 한 700명 가까이 나왔죠. 전국적으로는 한 900명 정도. 3월 1일부터 10일까지가 최피크였어요. 거의 이렇게 속도가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금 늘어왔는데 한 700~800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5월까지 10,000명이 넘어갔죠. 지금 현재는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10,000명 좀 확실히 한 12,000명 가까이, 그리고 또한 대구만 해도 6,900명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팬데믹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상황 조금만 더 붙여주세요. 네, 그 2월 18일 날 31번째 이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사실상 한 2주 정도는 대구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5곳이 이 다른 환자들을 좀 받지 못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의료 체계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게 좀 드러났고요. 여기에 지금 또 관심사인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 등교 수업을 시작으로 등교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가을에 또 재유행을 대비해서 온라인 수업이 이제 좀 보편화되는 네. 모습. 그리고 이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일상이죠. 일상이 되죠. 필수고. 네, 여기서 맞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는 다들 아침에 기상 뉴스를 보면서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했는데 이제 미세먼지 농도 체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기 때문에 예. 이게 달라진 한 단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학교 풍경도 달라지고 일상도 달라지고 아침 풍경도 달라진다라는 얘기까지 두 분이 이제 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삶의 문화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실제 문화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많은 무대를 잃었습니다. 거의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고 예. 또 2월 28일에는 멀티플렉스도 운영을 중단했고요. 또 모든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다 중단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있다고 해서 예술가들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관중 없이 공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송출을 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많은 예술가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행히 확진자가 확 줄면서 멀티플렉스는 4월 말에 개관을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일 날 대구 미술관에서도 사전 예약제 하루에 200명, 그래서 50명씩 끊어서 1일 4회, 그리고 2시간씩 중요합니다. 요게 무료 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나 콘서트 하우스는 6월 달을 이제 재개관을 앞두고 있고 오페라 하우스는 7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전이. 그래서 좌석 배치를 지그재그로 한다던가 아니면 열을 아예 비워서 퐁당퐁당 이런 형태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뭐 지금 이제 문화계 상황까지 짚어봤는데 문화계뿐 아니고 뭐 저희 사실 생계가 어려운 분들, 생계에 타격을 입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생활은 꿈도 못 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화계에 계신 분들도 문화계에서 그 일로 지금 생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문화계 움직임이 어떤지 한번 전화 연결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극단 플레이스트 전호성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호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구에서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는 그 연극과 뮤지컬을 하는 단체인 플레이스트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6일이었나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문화계가 아주 침체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역 소극장 중에선 처음으로 공연을 재개를 하셨습니다.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 그 5월 첫째 주였나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모이거나 뭔가를 계획하기 어려웠었는데 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이제 연락을 돌렸어요. 다들 어떻게 있는지 생존 확인도 하고요. 생사 확인하셨군요. 예. 네. 공연을 이제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다들 공연에 너무 굶주려 있어서. 그래서 공연을 하자라고 계획을 잡았었고, 모여서 미팅을 하고 이제 공연 날짜를 잡는 중에 여기 대명동에 대명 공연예술단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 회장님과도 이야기를 해서 공연 날짜라든가 뭐 장소라든가 이제 상의를 드리다가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 날짜에 5월 16일 정도로 날짜를 잡고 방역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각계각층에서 관심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공연도 공연이지만 어떻게 민간 소극장에서 앞으로 공연을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서 진행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이 도움도 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잡아서 공연을 하면서 또 이제 민간 소극장 차원의 방역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형태로 공연을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네. 테스트 해보셨으니까 좀 노하우도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구청에서 시청에서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도 많이 와주셨어요. 와주셔서 그냥 당장에 테이블에서 시뮬레이션 하면서 내놓았던 정책이나 의견들 뿐만 아니라 당장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내고 어떤 결론을 짓기보다는 이제 현장을 한번 체험해 봤으니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날에 오셨던 관객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극장 자체적으로 방역이 잘 돼 있고, 그리고 개인 위생에 대해서 뭐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같은 것도 비치가 다 돼 있어서 그게 불편함은 느끼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네, 그 관객들의 반응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대에 오른 그 관계자들의 반응들은 어땠어요? 일단 저희가 그 객석과 거리를 많이 띄워서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고, 네. 원래 그런 데 있어서 불편함도 좀 있었지만, 그리고 또 객석이 원래 105석 정도였는데 아시다시피 좌석 간 거리 두기로 인해서 한 30명 정도가 네. 오셨어요. 네. 일단 객석이 많이 비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연할 수 있어서 좀 즐거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의견들이 모아지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방역 더 철저히 준비하시면서 좋은 공연 많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예,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극단 플레이스트 전호성 대표였습니다. 네, 지금 뭐 문화계 관계자까지 전화 연결도 했는데 이제 뭐 비대면이 굉장히 일상화돼 있습니다. 아까 천 기자가 교육계 얘기 잠깐 언급해 줬는데 교육도 이제 뭐 원격 수업, 나홀로 수업, 뭐 이제 비대면이 아주 이제 뭐 필수 내지는 양념으로 첨가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교육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게 교육부가 이 개학 일정 자체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2주 연기했다가 또 다시 2주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 문제가 되는 거는 교사들이 이 인터넷 강의를 본인들이 직접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네. 않은 환경. 게다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이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때문에 짧죠, 집중도가. 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는데 뭐 시행착오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그 인터넷 인프라 환경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교육청이 일부 저소득층, 그러니까 인터넷 회선이 없는 그 스마트 기기가 없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만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온라인 수업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좀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부분, 결국은 지식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뭐 차이가 크게 없지만 서로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미흡한 면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한테 과제로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역시 이제 비대면과 대면의 문제인데 지난 4월 9일부터 사실 이 초중고가 비대면으로 이제 영상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차이가 좀 많은 거죠. 수준 차이가. 그래서 평소에 이제 강의에 익숙한 사람은 잘 하는데 많이 알고 있어도 막상 이제 동영상 찍는다 앞에 딱 서면 이 교사들이 이게 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립 학교라든가 사립 초등학교 이런 데는 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미리 좀 준비해서 상방향 수업을 사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공립학교에서 대부분 이제 EBS만 가지고 뭐 공고 교육 의지한다든가 또 뭔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동영상 영상이 나가다 보니까 부모들의 이 항의가 많았는 거예요. 수준 차이 난다. 왜 공교육이 뒤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교육부가 상당히 당황했고 그래서 4월 9일 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시행하고 5월 20일 날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이제 전체 등교를 먼저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전체 인원을 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씩 2분의 1씩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은 사실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혼선을 빚는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계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전문가거든요. 학부모들도 전문가고 학원계도 움직이고 교육부도 약간 좀 우왕좌왕하고 지역교육청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번 참에 이게 미래 교육의 포맷을 지금 준비한다. 이게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지금 차근차근 좀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청 기자가 한번 좀 더 짚어줄까요? 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 취재하면 반응이 좀 어때요? 네, 일단은 아까 우리 감성화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교사들의 격차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이 디지털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차원의 지원이나 장비나 그리고 이 체계가 갖춰진 것이 균일하지 않고 학교마다 또는 지역마다 차이가 큰 점이 사실 교사들도 불만이고 이게 학부모들도 불만이거든요. 인프라. 네, 인프라에 대해서 이게 균일하게 갖춰져야지 특히 입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이 좋은 수업을 받고 어느 지역은 좀 환경이 떨어진 수업을 받고 이게 되면 나중에 저는 이게 올 연말쯤 되면 입시와 관련해서 대규모 소송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현장에 그런 네. 분위기가 감지되나요? 예. 어때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런 불만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차별을 받았다. 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개선하지 않으면 온라인 수업 그리고 원격 수업 자체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져야 되는 게 이 학교에 가는 것이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육의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랬을 때 그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이 보육을 감당할 수 없는 부모들 그리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책이 사실 전무한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계에만 지금 네. 얘기만 해도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네. 시간이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 보육에 대한 네. 문제도 있고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도 원격 수업에다가 등교를 하냐 마냐까지 막 겹쳐지니까 그간의 물밑에 있던 문제들까지 이제 하나씩 그렇죠. 올라오는 거죠. 지금 이참에 하나하나 좀 네. 시간을 좀 풀어가면 코로나가 네. 좀 장기화될 것 그렇죠. 같으니까 네.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교육 얘기 너무 길어질 것 네, 같아서 네. 여기까지 끊고 네. 법원 얘기로 좀 갈까요? 지금 뭐 법원의 풍경도 굉장히 많이 네, 달라지고 그렇죠. 있다고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발열 체크하는 거는 기본이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도 당연하고 아예 방청객석에는 아무도 못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원격 영상으로 재판을 하는 거죠. 그 단어에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아요. 재판부만 법정에 있고 대리인들은 본인 사무실에서 뭐 웹캠이나 마이크나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죠. 대법원은 또 2024년도에 9월을 이제 목표로 전자소송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이 시스템은 뭐냐면은 휴대폰으로 소송 재판이 다 가능한 거예요. 접속만 하면. 그러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뭐 구애받지 않고 하죠.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서류 제출, 신청 이런 것까지 다 시스템으로 해서 간소화시키겠다는 건데 이런 데는 첨단 장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의료계에서만 있었던 그런 단어들이 이제 법조계에도 첨단 네. 장비가 이제 들어와서 얼마나 활용을 할 건지를 네. 저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IT 강국이기에 네. 이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적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큰 틀에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그 아마 외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확연히 느끼실 텐데요. 그럼요. 네. 특히 가까운 일본, 우리보다 경제력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본에 가더라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면 그 LTE 데이터 잡기가 상당히 네,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LTE망에다가 이제 5G까지 갖추려고 하고 있고 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좀 우수한 편이거든요. 감염자가 나왔을 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든가 기지국망을 활용해서 접촉자를 파악한다든가 이 부분은 우수한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화상 강의 같은 걸 할 때도 지금 쓰는 이 플랫폼이 줌이나 그러니까 외국에서 네. 개발한 플랫폼들을 쓰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감염자의 동선 파악하고 이 데이터를 누적하는데 어디까지 써야지만이 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 기준이. 예, 기준이 좀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권, 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윤리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네.
지금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기준선을 잡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각 분야에서 그 기준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의료계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의료계도 지금 뭐 예전부터 여기 이 분야는 원격 의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참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얘기하실까요? 이제 이 원격 그 의료 분야 쪽에는 이미 한 3년 전부터 이미 지금 시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울릉도 하고 우리 경상도 하고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역시 비대면 이제 진료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영상의학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이러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 선진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런 그 영상 분야로 통해서 이제 진단한다든가 처방까지 다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의사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실 외국에는 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영상 장비라든가 또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전혀 그 직을 잃어버린다든가 뭐 줄어든다든가 그런 일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대한의사협회도 이런 어떤 부분적인 어떤 도입에 대해서 이번에 허용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얘기고. 네. 예. 벌써 이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가 20년이나 흘렀습니다. 결국은 제 생각은 돈이 걸린 문제라서 자기 호주머니를 생각하자면은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우려되는 점이 다 좋습니다. 근데 원격 진료를 했을 경우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의하면은 41%가 노인들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 많은 노인분들께서 과연 그 장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고 또 의료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대면에서 해도 오진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화면상으로 봐서 과연 그 오진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건지 그 뒤에 또 발생할 책임에 네.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해서 이 문제만큼은 근데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가고 또 시대가 또 발전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입돼야 되는 건 맞는데 얼마나 면밀히 검토를 해서 네. 원활하게 효율화시킬 건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뭐 급하게 하진 말자 뭐 이런 의견이신가요? 짧게 한 말씀 더. 네, 그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원격 의료는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가 의원, 병원, 이 종합병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원격 의료를 도입하게 되면 특히나 경북 지역, 의료 취약 지역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의사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동네 곳곳에 있는 의원급들이 굳이 이 의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그쵸.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서울이나 대구 같은 수도권과 이 광역도시권으로 네. 의료가 인프라가 집중이 되고 결국은 인프라가 떨어지는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대면 진료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이렇게 공공의료 전달 체계가 갖춰진 상황에서 원격 의료가 제한적으로 도입되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원격 의료 도입 시에 우리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게 과연 물리적인 치료만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병원을 찾으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죠. 아이고야 손 한번 잡아주고 그러면서 내 병을 그렇죠. 풀기도 하고 네. 하는데 심리적인 치료, 네, 심리적인 치료와 안정감. 네.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격 의료는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챕터 1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대구 경북 경제 판도가 바뀐다. 챕터 2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 기자회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뭐 경제적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은 대구 경북이죠. 특히 이제 공장들은 거의 멈추다시피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 자동차 부품 업계가 많은데요. 타격 큽니다. 왜냐 중국에서 작은 그 부품들, 뭐 와이어링 같은 거를 수입을 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부품을 다시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저기가 문을 닫으니 여기는 당연히 닫힐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쇠에 또 오래 산다고 해요, 비교적. 네. 그래서 대구 경북 물건은 받지 않는 데도 많았고 또 북미나 이런 데 수출을 하려고 하니 거기가 공장이 멈췄어요.
그럼 팔로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업계들이 모여 있기는 한데 문을 닫으신 업계들이 많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포항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내갖고 이 영향으로 그 고용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또 예를 들면은 3월을 기준으로 해서 9만 명이 줄었어요. 전체 46.1%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어렵지만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막막한 상황인데요. 상공회의소 관계자 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듣겠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조사 홍보팀 강충모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상공회의소 조사 홍보팀장 강충모입니다. 네,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역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상황 좀 짚어주시죠.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기계금속, 섬유 쪽이 실적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는 5월 들어 일주일에 이틀씩 휴무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일감이 줄어든 상황이고, 섬유업계도 수출 물량이 전혀 없어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부분 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더 우려되거나 염려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언제까지 미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인 셧다운으로 공급망이 붕괴된 상황에 수요마저 급격하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세계 경제도 앞으로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에 기반한 신국수주의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재난지원금으로 소비가 다소 살아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제 겨우 방역의 고비를 넘기고 지금부터는 경제 방역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평상시의 기준이나 관행을 깨고 재난 상황에 맞는 특단의 지원, 그리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의 얘기까지 전해 들었는데 뭐 현장의 목소리는 더 심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제조 공장이 국내로 지금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리쇼링, 그 제조업의 본국 회귀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게 더 강화되고 좀 더 급하게 추진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이 어느 정도 노동력의 단가가 저렴한 곳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정책을 펼치는데 이쪽 지역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임금 상승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저개발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값싼 노동력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중국으로 공장이 갔다가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로 갔다가 또다시 더 저렴한 곳을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다른 메리트가 있는 이게 본국으로 돌아오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또 왕래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겠다. 그럼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고 안에서 해결 가능한 곳으로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 이게 기업들의 분위기이기도 하고 정부 차원의 주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구명 일자리 협약으로 나왔던 LG화학인데 여기가 폴란드의 공장을 더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은 국내 생산 시설을 만들 것이냐, 여기서 국내 공장을 부지를 좀 확대하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삽을 뜨지 못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어느 분야에서는 또 있고 어느 분야에서는 또 빠져나가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산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귀환하는 기업체들을 어떻게 붙잡을 건가가 이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죠.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인데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지금 3단 대개조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곳 가운데 지금 대구하고 구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청 기자님 얘기했듯이 구미 이제 LG가 인도네시아로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 수출 구미 수출이 안 그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들겠다.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걱정을 하니까 LG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대비책으로 배터리 공장을 지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5천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5단지 쪽으로 갑니다.
구미가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습니다. 5단지가 아직 비어 있어요. 여기 이제 첨단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이래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구미 배터리 공장 LG 대신 그걸 가겠다. 더더욱이나 지난해에는 그 삼성전자의 그 폰 모바일 그 조립 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했어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랐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직접 삼성에 뛰어가고 지사, 부지사 다 찾아가고 또 뭐 가서 데모도 하고 삼성 앞에 그렇게 했는데 삼성이 가려고 했던 그 모바일을 일부 철수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산단 재조정은 이미 아마 한 5년 전부터 계획은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대구 하나는 대구가 성서도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세천단지가 5단지거든요. 그래서 1, 2, 3단지는 모여져 있고 4단지, 5단지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연관성 있게 만드는 하나의 클러스터, 집적단지로 만들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특히 그 대구의 그 서대구 공단 지금까지 좀 여기 이것저것 뭐 물류 온갖 거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성서공단하고 서로 맞는 집적단지를 만든다. 그다음에 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김천하고 혁신 그 도시하고 서로가 이렇게 잘 연관성이 있도록 이제 주 공장이 있으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이렇게 해서 서로 연관되는 기업을 유치하자 하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어떤 산업 구조의 그 재조정 작업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재조정이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위기는 곧 기회잖아요. 힘들 때 더 지역 기업들이 또 힘을 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못다한 얘기나 덧붙일 얘기도 있으시면 하시죠. 네. 이러한 위기에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하고 마트, 배달업체는 매출이 올랐습니다. 제가 피자 가게 사장님이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매출이 35% 정도 올랐다고 하시더군요. 거기다가 지금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뭐 지금 무척 어려운 이 시기에 제 생각은 그 기업들은 노사 간에 조금 손을 잡고 이 어려움을 같이 겪어나갈 공동체 의식을 조금 가지시고 이런 시기에 조금 스마트하게 미래지향적으로 고민을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은 말이야 쉽지 이렇게 얘기 분명히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수많은 업체가 문을 닫고 수많은 업체가 새로 문을 엽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고 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는 길도 열렸고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꼭 혜택을 받으시고 조금 힘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국가 지자체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틀을 좀 잘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짧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 지자체는 해외에 나가 있던 기업들 가운데 어떤 분야를 대구로 가지고 올 것이냐 이 계획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구의 새로운 신산업과 연결이 될 만한 기업들을 명단을 좀 리스트업을 하고 그리고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접촉을 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거부터 우선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결국에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재조정 이야기 나오면서 이 일자리 문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산업구조를 재조정하면서 줄어든 일자리를 어떤 영역이 좀 메울 수 있을 거냐. 저는 결국에는 공공영역의 확대 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동시에 세워줘야지 산업 재조정을 하면서 있게 되는 보통 사람들, 월급쟁이들이 얻게 되는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청년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구에서 청년들이 스마트 기업이나 또는 뭐 스타트업 기업들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대구를 떠납니다. 이유는 여기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새로운 산업을 뭔가 해보라고 하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래야 한 3번까지는 네, 적어도 3번까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굶어 죽지 않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우리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좀 발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사과장님도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세요? 저는 그 뭐 대기업에도 이제 강의를 가보고 중소기업도 가보는데 가장 문제는 이제 같은 일자리라도 이 일자리의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을 쓴다는 건 그 기업에서 가장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오히려 그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이제 일자리를 오히려 조금 연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체 인력을 현재 60세에서 62세의 그 퇴직 연령을 65세로 늘린다. 이러면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는 지금 현재에서 절반 정도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서로 세대 간에 잘 조정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과제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이제 많은 스타트 기업이 필요하고 그 아까 이 산단 재조정도 바로 이런 1차 어떤 그 사업 그러니까 주 조립 공장이 있으면 최종 완성 공장이 있으면 1차, 2차, 3차 밴더에 대해서 물류 비용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그런 그 클러스터, 집적 단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그 산학연이 잘 좀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어떤 조정이 있어야지 1, 2년 만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최소한 3년, 5년, 10년 단위로 보고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기자회견 주제들 그동안 돌아보면 풀리지 않는 숙제들, 지역의 묵은지들, 묵은 김치 같은 아주 익힌 그런 이슈들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뭐 미래지향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눈 것 같고 또 현재도 좀 돌아보고 근시일 내에 가까운 과거도 좀 돌아보고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정말 궁금하고 또 각계각층에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으로 압축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준비해 오신 분도 있고 아직 좀 백지네요. 머릿속에 있는지.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하시죠. 먼저. 네. 아니 뭐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하는 그 유명한 표가 있듯이 이 코로나에 대한 긴장을 정말 늦추지 말고 코로나 하면 저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코로나에 대한 우리 긴장을 생활 속에 정말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그 2차, 3차 파동이 오더라도 충분히 겪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전 분야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장하자. 네. 제 한 줄 평은 한 단어로 하겠습니다. 요즘에 단어로 밀고 있어요. 네. 연어. 연어. 네. 회기 돌아온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네. 두 가지가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는 연어가 돌아오기 위해서 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강물을 거슬러 오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우리 지역에 중요하고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이전과 다른 힘을 집단의 힘을 공동체 힘을 기르느냐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계속 실패하더라도 계속 강물을 거슬러 오르자. 그런 연어가 되자. 야, 철학성 있네. 저는 우리 인생을 그 B, C, D로 표현하더라고요. B는 이제 벌써 태어나고 D는 데스 죽음인데 그 사이에 C가 3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체인지, 찬스, 초이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기회도 얘기하시고 긴장해라 그랬는데 기회는 곧 위기는 곧 기회이고 또 변화는 저희는 늘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한 환경 속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니까 이걸 기회로 삼고 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초이스. 이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재난 앞에 정말 현명한 선택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B, C, D 이거 좀 명심하자로 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처음 나오신 까칠 마녀님. 네. 저는 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은 품격이었다. 코로나로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셨죠. 특히 대구는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왔고 또 품위를 잃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재기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가 지켜달라는 수칙은 빠짐없이 잘 지켜주셨고, 그래서 대구 경북민들은 이제까지도 잘 견뎌 오셨지만 앞으로도 잘 견뎌낼 것이고, 저는 대구 경북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눈빛에서 네, CG로 눈물도. 네. 그래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의 힘을 믿습니다. 다 함께 단합해서 잘 이겨내고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